세미나 한복판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외국 교수가 12척으로 330척을 이긴 해전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그건 신화다, 기록이 왜곡된 거다, 감정적 과장이 들어간 역사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단 한 사람,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이야기를 직접 겪은 미국 해군 대령 출신의 존 웰링턴 교수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가 왜 이순신을 인생 최고의 리더로 꼽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해군 대령 출신이자 현재는 버지니아 해군 전략대학에서 리더십과 전술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존 웰링턴 교수입니다. 저는 전쟁을, 바다를, 명령과 복종을 삶의 전부로 삼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뉴욕에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처음 승선했던 배에서 받았던 첫 명령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 임무는 적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감정을 버려라. 전술은 감정이 아니다. 제가 처음으로 실전을 경험한 건 중동 해역에 파병됐던 28살 때였습니다. 적과 민간인의 구분이 모호한 해역, 물 위의 모든 움직임이 생존과 직결되는 그 바다에서 우린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날도 레이더에 미확인 선박이 포착됐고 크기는 중형, 속도는 느렸지만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우리 쪽으로 직진해오고 있었고 정해진 항로가 아니었습니다. 상관이 중위, 저건 뭐지? 라고 묻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발포 권한 요청합니다. 회피 기동 없이 접근 중입니다. 통신은 응답 없었고 열감지 센서엔 이상 반응이 없었지만 그건 늘 그래왔습니다. 무장 세력은 대부분 민간 선박을 위장하니까요. 결국 저는 사격 명령을 내렸고 한 포가 불을 뿜는 순간 선박의 측면이 찢겨져 나가면서 정적이 흘렀고 그 안에서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정을 보냈을 때 그 안엔 할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아이 둘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박은 단순히 어획량을 항구로 옮기던 길이었고 항로를 이탈한 이유는 GPS 오류 때문이었으며 교신 장비는 낡아 고장 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함교에 홀로 앉아 있었고 상관은 제 판단을 옹호했지만 제 머릿속엔 피범벅이 된 가족의 얼굴과 다친 소년의 울음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날 처음 생각했습니다. 전술은 숫자가 아니다. 그 숫자 뒤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약함이라 여기고 속으로 묻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흔들렸다면 다음 임무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30년 가까이 저는 북극의 얼음 바다부터 중동의 뜨거운 해역, 남중국해의 숨막히는 긴장까지 지구의 절반을 물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다국적 합동작전을 지휘했고 수십 차례의 실전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주도하며 나토 전략연합본부의 고문장교로도 근무했습니다. 방대한 작전 지도와 위성 영상 속에 사람의 운명이 있었고 저는 그 운명을 결정짓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투 계획과 전술 토론 속에서 제가 늘 강조해온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승리란 가장 효율적인 숫자와 가장 정밀한 명령에서 탄생한다. 그래서 저는 늘 수치를 믿었고 데이터를 따랐으며 전쟁의 결과는 감정이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결정된다고 확신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신념은 제가 한 임무를 알게 된 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가르쳐온 전술 이론, 제가 쌓아온 리더십의 정해, 제가 자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말해왔던 현대 해군의 정석이라는 개념이 송두리째 뒤집힌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제가 처음 한국 해군을 직접 마주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당시 저는 서태평양에서 실시된 다국적 해상 합동훈련 중이었습니다. 제 임무는 미군 제2강습 상륙단 소속으로 전술 시뮬레이션 구간을 감독하는 것이었고 각국 해군 함정들이 지정된 바다 위에서 실전처럼 움직이며 공동 대응 능력을 테스트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무선 교신 채널로 한국 구축함 하나가 훈련구역에 진입한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율곡2 KDX급 이지스 구축함이었죠. 솔직히 당시 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빠르다지만 한국 해군은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선입견이 있었고 아시아 국가들의 해군은
대부분 연안 방어 중심이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몇 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 해군의 첫 응답은 짧고 정확했으며 통신 음질과 언어 구사력, 상황 보고의 디테일이 거의 미 해군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시다발적인 위협 대응 시나리오에서도 혼선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해상에서의 회피 기동, 초계 비행체와의 공조, 함포 사격의 명중률까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교신 중 한 한국 함장이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교범보다 현장이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실전 대응으로 전환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잠시 놀라 그 말의 의도를 되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훈련은 가상이어도 대응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 말을 패기 있는 동양장교의 자신감 정도로 해석했지만 나중에 이순신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말이 단순한 개인적 철학이 아니라 전통이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함정에서 내린 뒤 저는 작전 보고서에 한국 해군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술적 진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판단력과 조직적 기강이 있다. 그들의 전술은 서구식이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르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 낯선 인상, 그게 전부였죠. 그리고 저는 한국 해군에 대해 잊었습니다. 몇 년 뒤 다시 그 이름을 듣기 전까지는요. 제가 처음 서울을 찾은 건 몇 년 전이었습니다. 아시아 방산 기술 협력 회의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서울 모처에서 열리던 방산 전시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미 한국 해군의 기동성과 전술 훈련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확신은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은 빠르다. 하지만 정신적 뿌리는 얕다.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첨단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K 전차의 능동방어 시스템, 독자 개발된 잠수함용 전자전 모듈, 드론 정찰 통합 체계까지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눈부신 기술의 향연이었죠. 한국 측 안내장교는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고 마치 자국의 해군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다는 듯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지만 속으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기술은 뛰어나군요. 그런데 이걸 움직이는 정신은 어디에 있죠? 전시회 말미 한 한국 기자가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적 진보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군사 리더십의 역사적 기반은 아직 약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죠. 다음 날 그 기사는 작게 보도됐지만 행사 관계자들 사이에선 다소 시끄러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프론트에서 조그만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전시회 측에서 전달한 감사 선물이라 했죠. 그 안엔 한 권의 소책자가 들어있었습니다. 불멸의 장군 이순신. 표지엔 고풍스러운 조선 장군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고 저는 그 책을 그냥 여행 기념품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방 속에 넣고는 잊어버렸죠.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스웨덴 장교의 입에서 그 익숙한 이름을 듣게 됩니다. 이순신.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이미 받은 적이 있었고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다는 사실을요. 그 후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을 말씀해드리죠. 그리고 그 충격의 중심에는 한 동양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철갑도 항공모함도 정밀 유도 미사일도 없던 16세기의 인물. 그는 위성 항법도 인공지능도 전술 알고리즘도 몰랐지만 수백 년의 시간 너머에서 제 가슴을 꿰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조선의 장군 이순신이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국제세미나에서 비서국권 해군 전략의 실용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맡았죠. 저는 당시 비서국권 해군 전략이라고 해봤자 대부분이 서구 전략의 영향을 받았거나 단순히 연안 방어 중심의 방어적 개념에 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도 주로 중국 명나라 시기의 해상 방비 체계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해상 무역 보호 전략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죠. 비서국권 해군 전략은 지역적 특성과 지리적 제약 속에서 발전한
전술보다는 생존에 가까운 접근이었다. 그때 저는 그렇게 말하며 어딘가 모르게 은연중 서구 해군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커피를 마시며 참가자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웨덴 해군사관학교에서 온 중령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명량해전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순간 당황했습니다. 명량? 처음 듣는 해역인데요. 스웨덴 해군이 동아시아 전투에도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그러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조선의 제독이 이끈 전투입니다.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적을 물리쳤다고 하더군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교수님도 놀라실 겁니다. 전 아직도 그 전투를 분석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속으로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12척으로 300척이요? 그건 소설이지 전략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돌아오는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그는 품에서 작은 책자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전장 일기입니다. 한국 대표단에게 부탁해 받은 겁니다. 교수님이라면 이 인물에 대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책을 받아들었지만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전쟁이란 숫자와 전략, 무기와 병참의 싸움이라 믿어왔기에 오래된 종이 몇 장이 제 생각을 바꿀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들기 전 가볍게 그 책자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이 손수 쓴 전장의 기록. 처음 몇 줄을 읽다가 저는 이상하게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 적선 20척이 포착되었으나 병사 중 2명이 독에 걸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 그들의 어머니가 걱정될까 마음이 무겁다. 잠깐 전투가 직전인데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라는 문장이 왜 나오는 거지? 그는 전장의 한가운데서 적보다 먼저 아군의 삶과 감정을 걱정하던 지도자였습니다. 이건 제가 배워온 승리지상주의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 리더였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이순신의 전략이 실제로 유효했는지를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NATO 협력전략센터의 시뮬레이션 자료실에 의뢰해 명량해전 재현 프로젝트를 구성했습니다. 12척대 330척, 고정해역, 거센 물살, 좁은 협곡. 최신 AI 전술 모델로 돌려본 결과 100회 중 100회, 12척은 모두 5분 내 전멸. 다른 연구자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재현이 안 됩니다. 수치상 불가능해요. 그리고 한국 측에서 보낸 분석 보고서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류를 무기로 삼았다. 물이 적을 삼키게 했고 숫자는 그를 따라오지 못했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계산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쟁이 아닌 예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충격이었던 건 그의 전투는 바다 위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순신은 왕에게 버림받은 사령관이었습니다. 정권은 그를 시기했고 동료는 모함했으며 결국 고문 끝에 모든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일본이 다시 침공합니다. 왕은 전투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무리한 공격을 명령했죠. 그 자리를 맡은 다른 장수는 수군의 90%를 바다에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이순신을 찾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더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껏 믿어온 모든 리더십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의 명나라와 연합군을 이루었고 이순신 장군은 실질적인 전투 지휘자였지만 지휘권은 중국 장수 진린이 갖고 있었죠. 진린은 무능했고 전투 경험도 부족했으며 이순신을 시기하는 감정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린을 대제독이라 높이고 그의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실제 작전권은 자신이 장악하는 외교수를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을 접했을 때 저는 내심 부끄러웠습니다.
왜냐면 저는 평생 적보다 아군이 더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동료와의 갈등을 정당화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는 진정한 승리를 위해 감정을 버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 전. 1598년 11월 새벽에 짙은 안개 속에서 조선의 함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적은 일본군, 병력은 조선 수군의 수배에 달했고 그들은 도주하는 길목을 사수하려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정적 속 먼 수평선 위로 수백 척의 적선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뱃머리를 일제히 틀며 파도를 가르던 적의 진영은 마치 검은 파도처럼 노량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이순신은 전함의 맨 앞, 기암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적이 사방에서 밀려오고 포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함선은 나를 따르라. 죽음을 두려워 말고 나라를 지키라. 그 한마디에 병사들은 눈빛이 달라졌고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탄이 날아와 주변 선체가 부서지고 돛대가 무너지며 피와 파편이 뒤섞였지만 그는 앞장섰습니다. 명나라의 질린 제독조차 감탄할 정도로 조선 수군은 조직적이고 강인하게 저항했습니다. 적선 하나가 이순신의 기암을 향해 정면 돌진해왔습니다. 그는 단숨에 방향을 틀어 그 배를 피한 뒤 반격 명령을 내렸고 조선의 화포가 정확히 적선을 꿰뚫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기암의 상판 위에서 지휘 중이던 이순신의 가슴에 날아든 일본군의 총탄이 박혔습니다. 총성이 울린 순간 그는 몸을 살짝 움찔했을 뿐 곧장 자세를 바로잡고 오른손으로 칼자루를 틀어쥔 채 버텼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이회, 조카 이완, 부하 장수 송일입은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마라. 그가 내신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죽음은 전장에서 즉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가장 가까웠던 장수들은 얼굴을 굳힌 채 피로 얼룩진 갑옷을 다잡고 전투를 계속 지휘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군복 위에 천을 덮은 채 배 안쪽으로 조용히 옮겨졌고 기암의 깃발은 끝까지 펄럭였습니다. 지휘관이 쓰러졌다는 사실도 모른 채 병사들은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오히려 지휘가 흔들리지 않고 단호히 유지되자 적들은 당황했고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끝났을 때 바다에는 일본군의 잔해만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총탄이 멈췄고 북소리도 잦아들었을 때 그제야 군사들은 이순신 장군이 더 이상 깨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배 위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이제 어찌합니까? 병사들은 무릎을 꿇고 바다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고 몇몇은 울부짖으며 해수의 얼굴을 받고 오열했습니다. 노량 해협의 물결은 여전히 출렁였지만 그날따라 바람마저 숨죽이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조용히 그의 유해가 돌아왔습니다. 아산으로 향하는 조정의 조문 행렬은 길게 이어졌고 길가에 선 백성들은 입을 꾹 다문 채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제서야 국왕선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순신을 잃었고 조선을 잃을 뻔했다. 전쟁은 알고리즘으로 결정된다는 믿음은 저를 30년 가까이 전장의 지도 위에서 버티게 해준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을 만난 이후 저는 제 수업에서 이 말을 더 이상 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입에서는 늘 나오던 단어들이 목구멍에서 멈췄고 판단이 아니라 사람을 보라는 그의 일기를 다시 떠올리는 순간 제 강의실은 더 이상 전술 이론의 전당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라는 질문의 시작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제가 강의하던 해군 전략 리더십 과목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미국 남부 출신의 젊은 해군 장교로 이름은 리차드였고 전형적인 숫자 신봉자였습니다. 전술표는 암기했고 전투 시뮬레이션에서는 늘 최고 점수를 받았고 기계처럼 명령 체계를 외워 움직이던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엔 A4 출력물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이길 수 없는 전투인데 왜 싸워야 하는 겁니까?
그가 꺼낸 건 수업에서 과제로 낸 가상 시나리오였습니다. 시나리오 제목은 지휘관이 10대1 열세 상황에서 함대를 지휘해야 하는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는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상으론 전멸입니다. 지형도 불리하고 기상 조건도 나쁘고 증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싸우는 건 단지 명예 때문입니까? 지휘관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왜 전진합니까?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건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을 알고 난 지금 그 단순한 대답으론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고 낡은 작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난중일기 세미나에서 받았던 원본은 고이 모셔두었고 제가 읽기 위해 복사해 두었던 사본 중 하나였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봐라. 그가 조심스럽게 책자를 받았습니다. 표지는 검은색, 두꺼운 종이 위에 번역된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고 리차드는 약간 의아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이게 무슨 책이죠? 16세기 조선 수군의 제독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직접 쓴 전투 기록이다. 너가 말한 그 이길 수 없는 전투, 그걸 실제로 지휘했던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는 이겼다. 리차드는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책자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는 왜 싸웠습니까? 승산이 없는 걸 알면서도 싸운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싸웠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는 병사의 어머니를 걱정하던 사람이었고 적보다 먼저 아군의 두려움을 읽던 리더였다. 그가 전진을 선택한 건 누군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무너지지 않겠다고 말해야 나머지가 버틸 수 있었던 거다. 리차드는 묵묵히 책자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예전처럼 숫자로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전략 지형도를 꺼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서 후퇴하면 저 병사들이 무너지겠죠. 여기가 우리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제게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매년 누군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30년 군 경력 동안 들었던 수많은 작전 보고서보다 훨씬 더 전쟁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중일기 사본을 하나 더 출력했습니다. 표지에 제 손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리더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끝까지 싸운 사람들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밑에 조용히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순신을 안 뒤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략만을 가르치는 교수가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숫자와 명령만을 믿는 군인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중심에 둔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년 한국을 찾습니다. 처음 한국을 다시 찾았을 땐 그저 조용히 그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산 현충사에 들어섰을 때 그곳은 단순한 기념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저는 그가 서 있던 자리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그를 따르던 그날처럼 그의 동상 앞에 선 제 다리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마치 그가 저를 내려다보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 당신이라면 어떤 지휘를 내리겠습니까? 제 안에서 수많은 전쟁 시뮬레이션이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아무 대답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속으로 조용히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난 지금 저는 그 말을 바꾸어 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현충사를 방문한 다음에 저는 전남 해남으로 향했습니다. 명량 해협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수백 번 지도로만 봤던 그 좁은 물길, 조류의 속도, 수심의 불균형, 그리고 바위 틈마다 숨어있는 저항의 흔적들. 직접 그 물살 앞에 섰을 때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 물살 위로 12척의 배가 떠 있었고 그 한가운데 장군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제 심장이 두근거리며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말합니다. 이건 승산이 없다. 하지만 실제의 그는 그 물살을 무기로 바꿨고 두려움을 에너지로 만들었으며 병사들의 눈빛을 전환시켰습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전술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기술도 숫자도 화력도 없던 그 시대에 이긴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믿음, 자신이 반드시 싸워야 할 이유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결단. 그리고 그런 결단은 절대 수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해 이후로 전술 강해 중 반드시 이순신의 명량 해전을 소개합니다. 제 학생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물리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에서 시작된다. 몇 년 전 저는 노량 해협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장군이 마지막 전투를 치른 곳이자 생을 마감한 자리입니다. 아직도 새벽 바닷바람이 찹니다. 마치 그날 새벽 안개 속에 적선을 기다리던 그 함대의 긴장감이 물결을 타고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해안가에 조성된 추모비 앞에 섰을 때 저는 눈을 감고 그 마지막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총탄이 날아들고 부하들이 다가오며 장군을 부축하려 할 때 그는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마라. 저는 그 말을 100번 넘게 읽었고 수십 번 강의에서 소개했지만 실제 그 자리에 서 있으니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죽음을 전투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마저 전략 안에 포함시켰고 마지막까지 병사들의 사기를 지켜냈습니다. 죽음마저 리더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바다의 소리는 잔잔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찾을 때마다 저는 단지 역사만을 보러 오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을 보기 위해 옵니다.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저는 놀랍니다. 고속철도에서 영상을 끊김없이 스트리밍하며 회의에 참여하고 스마트폰 하나로 병원 진료부터 약국 처방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이 나라의 시스템을 보며 저는 미국에 돌아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한국이 앞으로의 진짜 미래입니다. 몇 년 전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며 드론 조작 훈련을 하는 청년들을 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한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빨라야 하니까요. 조선시대에도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살았거든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순신의 정신은 기술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국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흐르는 책임감, 속도감, 단결력 속에 그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쩌면 단지 경제나 기술로 성장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 이순신과 같은 인물이 이 나라의 뿌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지금도 저는 해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합니다. 제 수업의 필수 과제로 현충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몇몇 학생은 처음엔 왜 미국 군인이 조선 장군을 공부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너희가 존경하는 패튼 장군이나 메가더보다 더 앞서간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장군은 한 번도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고. 한 제자는 명량 해협을 다녀온 뒤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그 좁은 물길 위에선 전쟁도 정치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거긴 그냥 사람이 싸우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조용히 책장을 열어 난중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기며 그가 왜 일기를 썼는지를 곱씹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록을 남긴 이유. 그건 승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기억을 남기기 위함이었다는 걸.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님,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 감정은 이제 숙제처럼 제게 남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 장군처럼 버림받아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매년 한국을 떠나기 전 공항에 서면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장군님,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전쟁은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숫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란 내가 버림받아도 나라를 버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독은 바로 이순신입니다.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해군전략대학 존 웰링턴 교수님의 사연이었는데요.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닌 사람을 향한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한 장군.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한 외국인의 인생까지 바꿔놓은 그 이름, 이순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과 역사는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깊이 세계를 울릴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